런던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의 이 노래 때문에 모든 관중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이길래 그 많은 관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2025년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붉은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이 역사적인 공연장은 2,000여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서양 클래식 공연과는 전혀 다른 곡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민요 봉선화입니다. 프랑스의 신의 소프라노 에밀리 듀부아가 들려드리는 특별한 무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내 멘트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프랑스인 관객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제조업은 쇠퇴하고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어섰죠. 한때 유럽의 문화 강국이었던 프랑스는 이제 유럽의 병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성악가가 동양의 민요를 부른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금발의 젊은 성악가가 입을 열자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거든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가 시작된 거예요. 봉선화 봉선화 알록달록 봉선화. 첫 소절부터 관객들은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혔답니다. 특히 객석에 자리 잡고 있던 프랑스 관객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노래가 중반을 향해 갈수록 하나둘씩 눈시울을 적시기 시작했거든요. 노래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이 가슴 깊숙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01년 파리 근교의 한 주택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살이던 에밀리의 옆집에 한국인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어요. 김정희 할머니였죠.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음식 냄새가 나는 이웃이었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둘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에밀리를 김정희 할머니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와 달콤한 약과를 대접하시며 정성껏 보살펴 주셨죠. 그때부터 에밀리는 방과 후면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한국의 전통놀이도 배우고 민요도 들었답니다. 나중에야 에밀리는 알게 됐어요. 김정희 할머니가 한국전쟁 때 약혼자를 잃고 프랑스로 망명하신 분이라는 걸요. 봉선화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시던 이유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할머니에게 이 노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겁니다. 에밀리의 부모님은 모두 바쁜 직장인이었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늦은 밤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어요. 특히 엄마는 간호사였는데 야간 근무가 잦았죠. 그래서 에밀리는 방과 후면 주로 김정희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관계는 특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에밀리에게 한국 전통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공기놀이, 윷놀이, 그리고 딱지치기까지.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놀이들이었죠. 에밀리는 특히 공기놀이를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할머니보다 더 잘하게 됐다고 해요. 매일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카세트 테이프로 한국 노래를 들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들으시던 게 바로 봉선화였습니다.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죠. 할머니는 에밀리의 음악 공부도 늘 응원해 주셨어요. 성악 레슨이 있는 날이면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주시며 목소리가 좋아지는 차라고 하셨죠. 크리스마스 때는 한복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어요. 에밀리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을 때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 손녀 같다고 하셨대요. 2010년 늦가을 15살이 된 에밀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9년 동안 제2의 할머니이자 친구였던 김정희 할머니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고향에 계신 동생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의 결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결심이 묻어 있었고 에밀리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에밀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오신 봉선화 악보였습니다. 이 노래가 잊히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죠. 구겨진 자국도 있고 귀퉁이는 조금 찢어져 있었지만 마치 오랜 세월 누군가의 그리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할머니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셨고 에밀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한국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왔으니까요. 따뜻한 어느 봄날 에밀리의 집에 한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할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 오후면 찾아가던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봉선화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죠. 이사 준비를 돕던 날 발견했던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할머니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가족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처음 배운 노래가 바로 봉선화였답니다. 봉선화는 우리 민족의 한과 저항 정신을 담은 노래란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매년 봄이면 우리 뜰에 붉게 피어나던 그 꽃처럼 우리의 희망도 절대 시들지 않았지. 할머니의 일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할머니는 20살이었고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약혼자는 전쟁터에서 사라졌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할머니는 홀로 프랑스 적십자의 도움을 받아 망명길에 올랐다고 해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낯선 도시의 밤거리에서 나는 봉선화를 불렀다. 내 청춘의 꿈과 사랑하는 이들과 조국의 자유를 빼앗아간 그 전쟁을 원망하면서 일기장 구석구석에는 할머니의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충동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2011년 8월 에밀리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서울의 작은 동네를 찾아갔죠. 그곳에서 에밀리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이셨어요. 봉선화는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을 담아 부르던 노래였죠. 꽃처럼 아름답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봉선화는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상징했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에밀리는 이 노래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그리움을 넘어 한 민족의 아픔과 희망이 담긴 노래라는 걸요. 할머니가 왜 이 노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은 에밀리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녀는 점점 더 깊이 이 노래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서울의 한 음악학원에서는 한국 전통 발성법도 배웠고 독립기념관도 방문했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역사를 배우면서 봉선화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에밀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봉선화를 통해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감동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유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에밀리는 곧바로 봉선화 연습에 몰두했어요. 한국의 아픈 역사와 민족의 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노래의 진정한 감동을 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파리 외곽의 한인회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근현대사도 공부했습니다. 2012년 초 에밀리의 연습실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모임이었죠. 그들은 에밀리의 봉선화를 들으며 젊은 시절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해요. 우리가 본 한국은 폐허였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소.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봉선화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 2012년 겨울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음악원 졸업생들의 연주회였어요. 보통은 베르디나 모차르트의 아리아가 줄을 잇는 무대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바로 에밀리의 봉선화 공연이었답니다. 처음 에밀리가 졸업 연주곡으로 봉선화를 선택했을 때 교수님들의 반응은 걱정스러웠어요. 한국어로 된 민요를 서양 클래식 무대에서 부른다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었죠. 더구나 프랑스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못마땅해 했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연주의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오케스트라 편곡부터가 큰 과제였습니다. 원곡은 단순한 민요였지만 에밀리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하고자 했어요.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과 대금도 넣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죠. 이건 단순한 편곡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한과 저항정신, 전쟁을 겪은 할머니의 그리움,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어요. 에밀리의 열정적인 설명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공연 당일이 되었어요. 객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아시아인들의 모습이 보였죠. 한인 사회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교민들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특별히 취재를 위해 온 방송국 팀도 있었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에밀리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악보를 조용히 매만졌어요. 구겨지고 바랜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한 민족의 혼과 할머니의 한이 담겨 있었죠. 공연 의상으로 에밀리는 특별히 준비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에밀리 듀부아의 무대입니다. 한국의 민요 봉선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대부분의 관객들에게는 생소한 제목이었으니까요. 에밀리가 무대에 등장하자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울리고 해금의 애절한 선율이 더해졌죠. 그리고 에밀리의 목소리가 극장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봉선화 봉선화 알록달록 봉선화. 첫 소절부터 관객들은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비록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죠. 특히 에밀리의 발성은 서양 성악과 한국 전통 창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것이었어요.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쯤 객석 뒤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관객들이었죠. 그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민족의 한과 역사가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답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에밀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밀리를 찾아왔어요. 음악 평론가들은 이 공연이 동서양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극찬했고 한국 방송국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죠. 하지만 가장 큰 반향은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제 위기로 침체되어 있던 프랑스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거예요. 우리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파리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죠. 문화부 장관은 즉시 문화 다양성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프랑스의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였죠. 이는 프랑스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답니다. 에밀리의 도전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문화 교류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파리의 주요 극장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전통 공연을 초청했고 젊은 예술가들의 교류도 활발해졌죠. 봉선화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문화적 가교가 되었답니다. 2013년 에밀리의 봉선화 공연은 프랑스 전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프랑스 클래식의 협연 시리즈를 기획했고 지방 도시들도 앞다투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특히 리옹에서는 봉선화 프로젝트라는 특별한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전통 실크 산업이 쇠퇴하며 침체되어 있던 리옹은 한국의 전통, 염색 기술과 프랑스의 섬유 기술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했어요. 봉선화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로 새로운 패션 라인을 만든 것이죠. 봉선화는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손톱에 물들이며 저항 정신을 표현했던 상징이에요. 리옹을 방문한 한국의 염색 장인은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프랑스 디자이너들은 이런 역사적 의미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봉선화의 상징성을 현대 패션에 담아내고자 했어요. 마르세유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던 이 항구 도시는 한국의 조선소들과 기술 협력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교류였지만 점차 문화적 교류로 발전했죠. 조선소 노동자들은 퇴근 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답니다. 봉선화가 알려준 것은 희망입니다. 마르세유의 한 노동조합 대표는 말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도 용기를 얻었죠. 교육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은 문화융합학과를 신설했어요. 여기서는 에밀리의 봉선화 공연을 하나의 사례로 연구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연구했죠.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청년들의 변화였어요. 실업난에 좌절했던 젊은이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의 전통공예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늘어났고 한-프랑스 문화협력 스타트업도 속속 등장했죠. 할머니의 봉선화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에밀리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봉선화가 프랑스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네요. 프랑스 정부도 변화에 동참했어요. 문화르네상스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통한 산업혁신을 추진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식민지 시기와 전쟁 이후의 경제발전 과정을 연구하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봉선화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매년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프랑스도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수공예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이 만나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고
식품업계에서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음식의 퓨전을 시도했어요. 특히 프랑스 남부의 포도 농가들은 한국의 발효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종류의 와인을 개발하기도 했답니다. 통계도 이런 변화를 증명했어요. 2015년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문화예술 분야의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프랑스 문화상품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죠. 에밀리는 이제 파리음악원의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수업에서는 서양 클래식과 동양의 전통음악을 접목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학생들은 봉선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민요를 배우며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했답니다. 진정한 문화교류는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에밀리의 이 말은 이제 프랑스 문화정책의 핵심 슬로건이 되었어요. 봉선화는 단순한 민요를 넘어 프랑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상징이 된 것이죠. 2016년 프랑스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봉선화 공연을 계기로 시작된 문화혁신은 이제 프랑스 전역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어요. 특히 파리는 더 이상 과거의 침체된 도시가 아니었죠.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연들이 열렸습니다. 에펠탑 아래에서는 한국의 전통 무용수들과 프랑스 발레리나들이 합동 공연을 선보였고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현대를 만난 전통이라는 특별전이 열렸어요. 우리는 봉선화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파리 시장은 말했어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낸 한국처럼 우리도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전통산업도 새롭게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리옹은 이제 문화융합 섬유산업의 메카로 불렸어요. 봉선화 염료를 활용한 친환경 패션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여기에 프랑스의 고급 디자인이 더해져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냈죠. 와인 산업도 혁신을 겪었습니다. 보르도의 포도 농가들은 한국의 발효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맛을 개발했어요. 우리는 수천 년의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길을 찾고 있죠. 한 포도 농장 주인의 말입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눈부셨어요. 프랑스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세계 문화 이해 수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봉선화 이야기를 통해 다른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배웠고 이를 통해 문화적 포용력을 키웠죠.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봉선화는 꽃잎이 떨어져도 다음 해에 다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단다라고요. 에밀리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부활이 가능한 거죠. 프랑스 정부는 2017년을 문화융합의 해로 지정했어요. 전국의 도시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시도했죠. 니스에서는 한국의 탈춤과 프랑스의 거리극이 만났고 마르세유에서는 해양문화 교류 페스티벌이 열렸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들의 변화였어요. 실업난에 시달리던 젊은이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한-프랑스 문화협력 스타트업들이 늘어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봉선화가 알려준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한 청년 사업가는 말했어요. 우리도 시련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2018년 프랑스의 문화산업 수출액은 5년 전에 3배를 기록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죠. 청년 실업률은 10% 아래로 떨어졌고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는 2배 이상 늘어났답니다. 에밀리의 도전은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파리음악원에는 에밀리 홀이 만들어졌고 이곳에서는 동서양의 음악이 끊임없이 새로운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봉선화 악보는 이제 음악원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죠.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말했어요. 그것은 민족의 혼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봉선화를 통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9년 프랑스의 변화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봉선화 혁명이라고 불린 프랑스의 문화중심 국가 재건 프로젝트는 많은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특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남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프랑스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프랑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스 총리는 말했어요. 한 나라의 위기 극복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화적 자긍심과 혁신이 함께해야 하죠. 프랑스는 봉선화를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유럽 전역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할머니와의 인연, 봉선화와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프랑스의 변화를 이야기했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할머니가 부르시던 봉선화는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이 있었어요. 프랑스도 같은 희망을 발견했죠.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의 반응이었습니다. EU는 2020년을 문화혁신의 해로 지정하고 프랑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브뤼셀에서는 봉선화 프로젝트 전시회가 열렸고 여기서는 프랑스의 변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답니다. 봉선화는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EU 문화위원장은 말했어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죠.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은 한국이 그랬듯 위기에 처한 유럽도 문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산업계에도 이어졌어요. 프랑스의 문화융합 산업 모델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특히 리옹의 봉선화 염색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패션은 밀라노와 뉴욕의 패션위크에서 큰 화제를 모았답니다. 보르도의 와인 농가들도 달라졌어요. 한국의 발효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와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우리는 오랜 전통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한 포도농장 주인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2021년 유엔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문화를 통한 국가 재건 컨퍼런스였어요. 프랑스의 사례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고 에밀리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됐죠. 봉선화는 저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변화는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세계 각국의 언론도 프랑스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봉선화가 가져온 기적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BBC는 다큐멘터리 프랑스의 봄을 제작했어요. 모두 한 송이 꽃이 한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집중 조명했답니다. 프랑스의 성공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의 문화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답니다. 에밀리는 이제 유네스코 문화대사가 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봉선화는 꽃잎이 떨어져도 내년에 다시 피어난다고요. 어떤 위기도 문화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프랑스는 증명했습니다. 2022년 프랑스는 더 이상 과거의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봉선화 프로젝트로 시작된 문화혁신은 이제 프랑스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시켰어요. 파리는 다시 한번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샹젤리제 거리의 변화였습니다. 전통적인 프랑스 상점들 사이에 한국 문화원이 들어섰고 매주 금요일마다 봉선화의 밤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의 전통 공연과 프랑스의 현대 예술이 만나는 축제였죠. 우리는 봉선화를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파리 시장은 말했어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이 된 한국처럼 프랑스도 문화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프랑스 국립음악원 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이끄는 음악원은 더 이상 서양 클래식만을 고집하지 않았죠. 동서양의 음악이 자유롭게 융합되는 실험실이 되었답니다. 특히 봉선화 클래스는 세계 각국의 음악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정이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봉선화는 꽃잎이 떨어져도 그 자리에 씨앗을 남긴다고요. 에밀리는 신입생 환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옛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자라나는 법이죠. 프랑스의 산업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통 산업은 문화예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리옹의 섬유산업은 봉선화 염색 기술로 세계 패션을 선도했고 보르도의 와인은 한국의 발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문화융합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생겨났거든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취업만을 꿈꾸지 않았죠. 자신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답니다. 교육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세계문화 이해 수업이 필수가 되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문화융합 프로젝트가 정규 과목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봉선화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줬어요. 한 고등학생은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이 꽃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되었어요. 2023년 프랑스의 GDP는 10년 전보다 50% 증가했고 문화산업의 비중은 30%를 넘어섰답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 수출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며 프랑스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죠. 이제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단순히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융합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답니다. 특히 봉선화 프로젝트의 발상지가 된 파리 외곽의 작은 주택은 이제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되었죠. 에밀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는 김정희 할머니의 사진을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두었어요.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봉선화가 이제는 전 세계의 희망의 꽃으로 피어났어요. 2024년 봄,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봉선화 혁명 10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에밀리의 첫 공연 이후 10년, 프랑스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죠. 기념식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전쟁 때 프랑스로 망명한 교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김정희 할머니의 동생도 있었죠. 언니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녀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날 처음으로 봉선화의 탄생 배경을 상세히 밝혔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이 노래가 어떻게 민족의 한과 저항 정신을 담아냈는지,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망명자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노래가 되었는지를 설명했죠. 봉선화는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에밀리는 말했어요.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매년 봄 우리 할머니의 마당에 피어났던 이 꽃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프랑스는 이 꽃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어요. 파리음악원 학생들이 준비한 봉선화 변주곡이었죠. 한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고, 다양한 국적의 성악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봉선화를 불렀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축사에서 말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봉선화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특별한 전시관이 마련되었어요. 김정희 할머니가 남긴 낡은 악보와 일기장, 그리고 할머니가 에밀리에게 들려주었던 카세트 테이프가 전시되어 있었죠. 방문객들은 이 소박한 유품들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설명했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한민족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중한 증거물이죠. 기념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봉선화 프로젝트 2.0을 발표했어요. 더 많은 나라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융합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문화부 장관은 말했어요. 봉선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진정한 문화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에밀리는 이날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훈장이었어요. 할머니, 이 영광은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봉선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저도 몰랐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에밀리는 자신의 집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께서 주신 봉선화 씨앗으로 피워낸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의 봉선화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죠. 이 꽃들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거예요. 에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면서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